자, 우리 이제 보죠. 2장. 자, 부동산의 개념. 자, 1번에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시험 문제는 1번 문제로 얘가 좀 많이 나오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얘가 한 단어예요. 자,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겠다? 복합적인 측면으로 보겠다.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측면으로 보겠다. 복합이라는 건 어떻게? 법률과 경제와 기술학 같은 걸 이걸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측면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개념은 뜻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의 뜻이, 부동산의 의미가 뭔지, 부동산을 복합적인 걸로 보겠다. 법경기로 보겠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바라보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기술적,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법이니까 법에서죠, 정의하고 있는 협의의 부동산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고, 자,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토지 정착물이라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면 이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준부동산을 좀 해석해야죠.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동산등이에요. 동산등. 자,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한 게 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법적으로 등기 등록해야 돼요. 부동산은 등기 등록해야 돼요. 무조건 등기 등록해야 돼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은 무조건 다 등기 등록하는데 얘 동산이 등기 등록하는 게 있대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 있더라.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할게 라고 얘기하는 걸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이 있어요. 자동차 생각해보죠. 등록해요. 자동차 등록증 있죠. 부동산과 비슷하게 자동차도 등록하네. 우리가 이제 공시법에서 등기부에는 등기하고 대장에는 등록한다 이런 거 배웠죠. 자, 어쨌거나 준부동산은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뭐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부동산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이걸 준한다라는 말을 의제한다 또는 간주한다라고 해서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준부동산 나오면 쉽게 정의할 때 어떻게?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동산 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죠. 동산 등인데 뭐에 포함된다? 광의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정착물.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협의에도 들어가고 광의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협의이자 동시에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외워야죠. 5가지. 자,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말을 얘기하면 경제적 가치라고 할 때 돈과 관련된 이런 의미를 가질 때 경제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이 자산, 자본은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산, 자산, 자본이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땅이 있다고 해보죠. 이 땅을 토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토지나 부동산 같은 건 경제적 가치가 높죠. 고가성을 띠고 있으니까 여기 땅이 있는데 야, 이건 땅이 아니라 내 자산이야, 내 자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토지를, 땅을 내 자산이야, 내 자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걸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부동산을 이해한 거예요. 이걸 경제적 측면에.
자, 개념으로 보는 걸 자산, 자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말을 쓸 때 경제활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얘기하면 수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경제라는 말은. 2단원이 경제론이잖아요. 뭐 배우는 거예요? 수요 공급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과도 관련이 있어요. 경제라는 말이 경제적 가치, 그래서 재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수요 공급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재는 공급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소비재는 수요와 관련되고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래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땅이라고 하지 않고 토지를 하지 않고 이건 주택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생산재야. 이 땅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생산재야. 주택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 있어야죠. 땅을 주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재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토지는 토지라고 하지 않고 내가 경작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소비재야. 땅을 소비재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거래할 수도 있죠. 이걸 토지를 하지 않고 이건 거래하려고 하는 상품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재산이다,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걸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자, 기술적 측면,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 그래요. 이 물리적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 학기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 이걸 물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 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가 있네요. 위치, 공간, 자연환경. 우리가 뭐 시골 가면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환경. 보여지는 건 산, 나무, 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토지나 나무 같은 것들이 부동산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 환경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연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위치를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산 아래 위치, 저기 큰 나무 옆에 강 옆에 이렇게 위치를 정할 수 있죠. 산 아래 뭐가 있어? 땅이 있어. 강 옆에 뭐 있어요? 땅이 있어. 큰 나무 아래 옆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은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위치, 큰 나무 옆에 큰 산 아래 강 옆에 눈에 보이는 위치죠. 그래서 토지가 위치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공간은 뭐냐면 주택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평평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평평한 공간. 이 평평한 공간이 뭐냐면 토지예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경사진 게 아니라 평평한 공간. 이 평평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를 평평한 공간이야. 눈에 보이는 거죠. 평평한 거. 눈에 보이는 평평한 공간 이렇게 바라보는 걸, 이걸 기술적, 물리적으로 부동산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의 뜻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경제적 개념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 보너스로 1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나오면 돈과 관련돼 있고 수요 공급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 가치, 경제활동, 수요 공급.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바라보는 건 경제적 개념. 법률 쪽 바라봤을 때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좁은 의미는 토지정착물, 넓은 의미는 토지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준부동산이 뭐냐 하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이렇게 정의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정의해야죠. 마지막에 하나 이제 출제자가 좀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속여낼 때 마지막 하나 내는 것이 법률이나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개념이에요. 무형적 개념인데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모습인 거죠. 눈에 보인다는 건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의 개념이 뭐냐라고 나오면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적 개념,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술적 물리적 개념,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얘기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이거예요. 경제적 측면 5개를 외우는 거.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그래서 이걸 쭉 이제 풀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런 거다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봤을 때 가로 2번에 한번 보니까 우리가 공간으로서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부동산 활동은 공간을 어떻게 대상으로 하냐? 지표, 공중, 지하 이렇게 3차원으로 대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평 공간은 지표를 얘기하는 거고, 지표. 그
그 다음에 지하. 지하를 땅 중간이라고 하면서 지중이라고도 얘기해요. 지중. 지하를 지중이란 말도 쓴다. 지중이란 단어 하나 기억해놔야 되겠네요. 땅 중간, 지중, 공중 이렇게 3차원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예로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용적률이라는 건 건물을 지을 때 건축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건 건폐율,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건 용적률이죠. 높게니까 공중으로 높게 짓는 거죠.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법에서 배우겠지만 그러면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에요. 남이 들어오면 안 되죠. 함부로. 그렇죠. 내 땅인데 건물을 지을 때 공개 공지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남도 들어와서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여기 나무도 심고 휴게시설도 만들어 놨으면 나라에서 좋은 일 했네. 그럼 용적률을 원래 규제보다 더 높게 해도 괜찮게 인정해 주는 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 그래요. 어쨌거나 용적률 나오면 공중공간이죠. 개발권 양도제, 이 개발권도 용적률의 일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의 일종,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 용적률을 양도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한번 보죠. 민법에서 구분지상권은 배웠죠.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지상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학개론에서 개발권, 용적률 이 내용 한번 잠깐 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원래 건물을 5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었어요. 토지이용 규제. 자, 토지이용 규제에서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1층까지만 짓고 여기는 짓고 여기는 더 이상 짓지 마라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규제 지역. 자, 규제했다는 건 개발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보존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른 말로 보전지역이라고도 해요. 규제 지역을 보전지역.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건 토지이용 규제죠. 이 지역은 이러고 이 지역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이용 규제를 이렇게 지정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그거 나와야 돼 이제.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지역지구제로 다 구분해놨어요. 그러면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땅을 하나 샀다고 해서 야 100층짜리 나 건물 짓고 싶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토지 이용을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놨어요. 주택 지어도 되는데 공장 안 된다. 건물 지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주택 지을 때 용적률 건폐를 어디까지만 지어라 라고 이미 다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이 지역은 규제가 됐고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놨는데 자, 정부가 더 이상 짓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야, 못 짓게 한 만큼의 공중으로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에 해당되는 것을 이걸 이름을 바꿔서 개발권이라고 주었어요. 그래서 4개 층에 해당되는 개발권을 줄게. 이 개발권을 이쪽에 팔아라, 양도해라, 이전해라. 그래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예요.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을 받아라. 정부의 재정을 들여서 보상하는 건 아니죠. 거래를 통한 거죠. 개발권을 팔았잖아요.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학문에서는 시장을 통하여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가 왜 개발권을 살 거냐라고 할 때 이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지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건물을 더 짓고 싶어도 택지도 없고 지가가 너무 높으니까 땅을 사서 건물 짓기가 어려워요. 그때 정부가 이제 야, 땅값이 비싸서 땅 사서 건물 못 짓잖아. 대신에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오면 원래는 5층까지지만 개발권 사오면 건물 더 높게 짓는 거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개발권을 사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은 걸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초과 용적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개발권 양도제가 왜 나타나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토지용 규제에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부가 규제해놓고 보상을 안 한 거죠.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뭘로 부여했다? 뭘로? 개발권으로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개발권으로 부여해줘서 이걸 뭐해서? 양도해서 보상을 이루어지게 한 제도다. 이때 보상은 정부가 돈 쓴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개발권이 잘 양도되려면 여기에 땅값이 높다면 땅 사서 건물 짓기 어려우니까 개발권을 잘 사오겠죠. 개발권을 사와서 초과 용적률을 확보하면서 개발권이 거래가 잘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제도이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다. 미실시 제도다가 최근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제도다. 폐지되진 않았어요. 현재 여전히 있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다 라는 게 개발권 양도제.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했다라면 뭐 응용지문 같은 거 한번 해석해 보죠. 개발지역의 개발업자는 개발권의 공급자이다. 하지 말고 잘 들어봐. 개발지역의 개발업자는 개발권의 공급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얘가 개발권을 팔았고 얘가 개발권을 사왔죠. 그럼 이 지역의 개발업자는 개발권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응용 지문이 나올 수도 있더라.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얘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얘다. 용적률 나오면. 개발권 양도제 보니까 자, 지역지구제 같은 토지용 규제가 있을 때 자, 규제지역은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제지역,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규제한 만큼의 용적률을 뭘로 부여했다?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부여한 거예요. 소유권 부여한 게 아니에요. 개발권을 부여해서. 자, 이걸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인데 이때 보상은 정부가 돈 쓴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건 이거죠. 나중에 정책론에서는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예요. 개발권이 뭐니까?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이니까 용적률,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다. 자,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미실시 제도이다.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공중공간 활용하는 예, 공중공간. 자, 위치, 환경 이런 거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13페이지예요. 경제적 개념은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개를 외우는 게 중요하죠. 자, 재산에 해당되는 자산, 자본, 수요, 공급에 해당되는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우리 시험에 최근 나온 건 토지는 생산재이자 동시에 소비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죠, 당연히. 그러면 생산재, 소비재이자 동시에 상품도 될 수가 있다, 당연히. 근데 이건 경제적 측면이다, 법률적 측면이다. 경제적 측면으로 바라본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질문이 최근에 나온 거고. 자, 네 번째 이제 법률적 개념에서 우리가 협의는 토지정착물, 광의는 토지정착물의 준부동산 이렇게 정의했는데 자, 보죠. 넘겨서 가로 1번에 자, 법률에서 우리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간에 따른 범위는 어디까지냐? 지표에만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 미친다. 민법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토지 지표뿐만 아니라 상하에 미친다. 공중 지하까지 미친다. 근데 무한대가 아니죠. 여기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 범위까지만 미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디까지냐라는 건 법원이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판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모든 토지는 공적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토지는 공적 제한을 받고 있어요. 나라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 뭐다? 지역지구제. 바로 떠올려야 돼요. 토지용 규제 나오면 지역지구제.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예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 권리는 언제나 제한받을 수 있다. 나라 법에 의해서 공법이죠. 자, 보니까 공중권, 지표권, 시야권 이렇게 자, 입체적으로 3차원 공간으로 소유권의 권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무한대는 아니다. 여만큼 범위까지만 소유권의 권리가 미친다라는 거죠. 자, 지표권은 경작, 건축할 수 있는 거, 용수권 하나 기억해 놔야 돼요. 이게 재작년에 감정평가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용수권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용자가 끌어 쓸 용자예요. 이때 물이 어디 물이냐면 지표의 물이에요. 지표의 물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 쓰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용수권은 지하권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질문 틀린 거예요. 용수권은 지표권에 속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소유권 인정되는 공중권을 개인 권리 인정되는 사적 공중권이라고 일조권, 조망권 등이 있고, 아까 용적률, 위로 더 건물을 공중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용적률이니까 공중권에 해당돼야죠. 자, 그다음에 개인 권리가 미치는 지하권, 사적 지하권이라고 하는데 한계심도 이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깊이까지를 여기를 한계심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 권리 인정되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계심도 이내는 개인 권리 인정된다. 지하수는 당연히 개인 권리가 인정돼요. 근데 중요한 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석탄, 석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땅 아래 석탄, 석유가 묻어져 있다고 해서 석탄, 석유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건 광업법에 의해서 또 다른 권리가 인정받아야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공중 위나 그 한계심도 아래는 이건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정부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에 전파통신항공권이나 한계심도 밑은 정부 거다. 개인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것이, 자, 용수권 나오면 지표권에 해당되고 용적률 나오면 이건 공중권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용적률을 이용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용적률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뭘로? 개발권으로 줘서 양도하는 제도가 있었죠. 개발권 양도제. 자, 그리고 지하수는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협의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이라고 그랬는데 토지는 알고 있지만 그럼 정착물은 뭐냐? 이제 정착물에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정착물이 뭔지. 자, 이 표를 보니까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정착물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붙어 있어도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자, 토지 정착물에서 정착물이라고 되면 이건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보니까 건물 정착물도 있고 토지 정착물도 있네요. 그럼 얘들은 정착물이죠. 그럼 얘들은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라고 보는 거고,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얘만큼은 뭐다? 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 우리가 물건을 두 개로 구분해요. 움직이는 자산은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은 부동산.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그래서 동산, 부동산 구분하는데 이만큼은 부동산, 이만큼은 동산이에요. 정착물로 인정되면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때 이제 건물에 부착되었을 때 이걸 다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느낌이 이래요. 이유 있게 잘 단단히 오랫동안 붙어져 있으면 정착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유 있게 단단히 잘 오랫동안. 자, 그럼 보죠. 첫 번째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자가 좀 응용 지문을 낼 때 많이 내는 건데,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떼어냈을 때, 붙어져 있는 물건을 떼어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손상이 있을 때.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를, 건물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떼어냈는데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정착물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분리했을 때,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정착물로 본다.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떼어낼 때 문제가 있어야.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 건물 안에 스위치가 붙어져 있잖아요. 이거 떼어내면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 아, 불을 못 켜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저건 뭐예요? 정착물인 거죠. 그럼 내가 이 건물을 팔았어. 누구에게? 그럼 저걸 떼어낼 수 있다고 내가 무조건 떼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저 정착물도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니까 같이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로 인정되면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떼어낼 수 있다고 막 다 떼어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정착물로 본다. 특정 위치나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제작되었다는 붙일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임대인이 설치해야 돼요. 임대인이 설치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붙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붙인 거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은 일시적으로 부착한 걸로 봐서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부동산 아니니까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봐야죠. 특정 목적으로 붙였거나 항구적으로 의도가 있었다. 항구적인 건 영구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설치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된다죠. 자, 보니까 자, 임차인이 부착하면 얘는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니까 동산으로 보는 거죠. 정착물 아니니까 부동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가식 중인 수목. 얘가 작년에 1번 문제로 보너스로 나왔어요. 가식.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예요. 오랫동안 심기 전에 여기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로 심지 못할 때 잠깐 하루 이틀 잠깐 임시적으로 가짜로 심어 놓았을 때 이걸 가식 수목이라고 얘기해요. 영구적으로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심어 놓은 거죠. 일시적으로 심어 놨으니까 이건 뭐다? 동산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일시로 심어 놨으니까. 가식 또는 이식 중인 수목이라고도 얘기해요. 가식 이식. 판잣집도 보면 얘는 임시집이죠. 오랫동안 살 집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집이니까 얘도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이걸 분리과실이라는데 뭐 민법에서 잘 배웠겠지만 사과가 이렇게 붙어져 있대요. 그러면 미분리 과실이라 그래요. 미분리 과실, 떨어지지 않은 과실. 이건 나무로 보는 거예요. 자, 미분리 과실은 나무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분리된 거죠. 이걸 분리과실, 경작 수확물이라 그래요. 떨어졌으니까 이건 이제 동산이겠죠, 당연히. 경작 수확물, 분리과실은 동산이다. 얘들은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착물 중에 자, 이 정착물이 독립되었다, 종속되었다. 뭐에? 토지에 독립됐냐, 토지에 종속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착물이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는 건 토지에 종속됐냐 독립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해보죠. 건물. 자,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정착물이죠.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이니까 정착물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해요. 근데 건물 주인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이 건물은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가져요?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정착물의 주인이 얘가 정착물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정착물의 주인이 있다. 이런 정착물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와 떼어내서 별도로 거래할 수 있어요?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어요. 항상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과 건물은 분리해서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별도의 주인이 따로 있더라. 이런 걸 독립정착물, 토지와 독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건물. 자, 두 번째, 우리가 등기하면 임목이라 그래요.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라 그래요. 등기부가 있죠?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거예요. 건물도 등기부가 있어요. 얘도 건물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거지. 땅 주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 주인이 갖지 않고 별도의 정착물이 주인이 있는 거 이걸 독립정착물. 두 번째 임목. 세 번째 나무인데 여기에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밝혀졌어요. 누구 거다라고 밝혀진 거. 남의 땅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황제원 나무다. 뭘 기념해서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땅 주인이 무조건 이 나무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나무는 누구 거다? 이름 밝힌 사람 거예요. 황제원 거예요. 그럼 물론 이 땅 주인은 기분 나빠하죠. 내 땅에다가 왜 네 나무를 심었어? 이 땅 주인은 나무를 가질 수는 없지만 나무 주인에게 요구할 수는 있죠. 무단으로 내 땅을 이용했으니까 사용 대가는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또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야 이거 뽑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또 이제 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소송을 하겠지. 그럼 법원에서 야 그럼 뽑아가든지 내버려 두든지 판결을 해줄 거예요. 어찌됐거나 땅 주인이 갖는 건 아니에요. 이 나무의 소유권은 무조건 이름을 밝힌 사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다고 해보죠. 이 농작물은 누구 거다? 무조건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거. 땅 주인이 아니라 재배되는 농작물은 무조건 다 경작자 거예요. 남의 땅이라도 상관없어요. 타인 토지든 권은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경작되는 농작물은 경작자 거예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물론 이 땅 주인이 요구할 수는 있지. 남의 땅에다가 이거 감자 옥수수 심었다. 그러면 감자 옥수수는 무단으로 이걸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이건 경작자 거니까. 대신에 내 땅의 사용 대가는 줘야지 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정착물의 소유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다 있다는 거야.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민법에서 잘 배웠죠? 잘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 이 네 개를 외워야죠. 독립정착물,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렇게 네 개 외우고 그러면 토지에 있는 것 중에 나머지는 다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이런 것들은 따로 이 정착물의 주인이 없어요. 누가 가져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갖는 거예요. 이 정착물의 소유권은 무조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 네 가지 뺀 나머지는 다 종속 정착물로 이 정착물의 주인은 땅 주인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고 나왔어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재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다만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종속정착물이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잘 자란 나무의 주인은 누구예요? 땅 주인인 거죠. 별도의 주인이 없고 땅 주인이 갖는 정착물은 맞는데 얘는 종속정착물이다. 국어라는 게 있어요. 국어. 인공수로죠. 인공수로죠. 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국어는 누구 거다? 땅 주인 거다. 나머지는 다 땅 주인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독립정착물 네 가지. 이거 외워야죠.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붙어있을 때 정착물이 되려면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돼야 되는데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된다. 손상이 있어야 정착물로 본다. 떼어냈을 때. 임대인 설치해야 정착물이고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이 아닌 거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 아닌 건 가식, 수목 이거 하나뿐이다. 등기된 나무는 뭐예요? 독립정착물. 명인방법 나무도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종속정착물. 그러니까 나머지 나무는 다 정착물인 거예요. 근데 정착물 아닌 건 딱 하나 뭐 가식, 수목. 자, 정착물에 대해서 외워놔야 되고 여기 보니까 자, 기출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팔았는데 여기 붙어져 있는 게 야,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럼 일단 뭘로 간주한다? 일단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됐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팔았으니까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르면 야 뭐 모르니까 내가 다 떼어 가질래 라고 껍데기만 넘겨줄 수 없어요. 일단 모르겠다라면 넘겨주고 정착물 부동산으로 인정해 넘겨주고 나중에 법리적으로 확인했더니 야 이건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었어. 그럼 떼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법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불분명할 경우에는 무조건 뭘로? 일단 정착물로 간주하고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광해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에다가 이제 준 부동산을 포함했다라고 했죠. 준 부동산을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뭐다? 동산 등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다. 자, 등기 등록을 뭐라 그래요? 공시 방법이라 그래요. 공시제도. 공시법에서 등기 등록제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해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동산 등이다. 얘는 부동산이 아니죠.
근데 뭐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부동산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광의의 부동산이거나 동산 등이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은 아니다. 자,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한 거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됐으니까, 부동산을 취급했으니까 감정평가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어요. 자동차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준부동산으로서 부동산으로 취급되었지만 모두 다 준부동산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요. 모두 다 중개 대상물은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니까 준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 재단 등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자, 되는 것도 있고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재단이나 임목 같은 건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자동차 중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하긴 하지만 중개사법에서 모두 다 부동산으로 취급됐다고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준부동산이에요. 중개 대상물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동산과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비교였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5번에 보니까 가로 5번에 복합이란 용어의 정리가 있는데 이제 1번으로 출제자가 보너스로 문제 낼 때 많이 내는 문제죠.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건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복합이라면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겠다. 이때 법률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봤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봤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봤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복합 부동산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각각 이 건물이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예요. 따로 독립해서 떼어내서 거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될 때, 떼어내지 못하고 결합된 상태로 다뤄질 때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각각 떼어서 거래할 수가 있어요. 건물은 독립정착물이니까. 근데 합쳐서 거래될 때가 있겠죠. 떼어내지 못하는 경우, 일체로 거래돼서 합쳐서 거래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아파트 거래했다는 건 건물만 판 거예요? 토지 소유권도 같이 판 거예요? 토지 소유권도 같이 판 거예요. 집합 건물이니까 이 토지에 대한 우리가 공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파트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아파트를 거래했다는 건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합쳐서 거래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까지 포함된 개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토지 건물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을 찾아야 되고,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꼼꼼히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상대평가에서 무조건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된다. 그러면 꼼꼼히 읽어야 돼요. 한 단어 놓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고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니까 모든 지문을 처음 공부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되 다음에 똑같은 질문 나왔을 때는 키워드를 찾아서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보죠.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왔네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법경기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나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법경기가 가장 중요해요. 얘로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맞고. 자,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한다. 맞고. 자, 기술적 개념이니까 물리적 개념 눈에 보이는 거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생산 요소, 생산재, 자산. 얘는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땡큐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어. 다음 질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는 연습해야 돼요. 만약에 모의고사를 푼다라면 내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야, 생산재 자산은 추구장창 경제적 개념이라고 외웠으니까 무조건 틀렸네. 땡큐 하고 넘어가야죠. 공부한 거 아까우니까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그럼 또 모르는 거 나오면 또 실수하는 거예요. 답 나오면 명확한 답이 나오면 안 읽고 넘어가는 연습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보죠.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은 결론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말한다. 맞는 얘기예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등기 등록을 뭐라고 한다? 공시방법. 그래서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말이죠. 나머지 지문은 사실 중요한 게 없어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여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동산 아니에요. 동산 등. 여기에 광희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광희의 부동산이거나 동산 등이 나와야 돼요. 부동산이라 하면 안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올 줄 알아야 돼.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 각각 따로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이를 뭐라고 하냐?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다. 또는 법경이 나왔는데 여기에 복합 부동산 나오면 틀린 거다. 이게 이제 1번 문제로 가장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질문 읽을 때 처음 공부할 때는 꼼꼼히 읽어야죠. 근데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아서 뭐가 중요한지를 딱 보고 50개로 이루어지는 한 지문이라도 필요한 건 답을 찾는 데는 4개 이상 키워드가 적용되지 않아요. 한 4개 단어만 딱딱 보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시험 지문은. 우리 고시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긴 지문이라도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면서 지문 읽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키워드가 뭔지 모르죠? 아직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쳐. 그러다 보면 실력이 향상될 거니까 그래도 뭐가 중요한지는 내가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키워드가 잡혀지는 거니까 가능한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토지의 분류 보죠. 자, 토지 분류를 조금만 배우고 시작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토지를 분류할 때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분류하는 건 감정평가상 분류를 배우는 거예요.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나지, 건부지, 맹지, 뭐 이런 건 다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를 얘기하는데 감정평가상에 말고 다른 법에서도 토지를 분류하더라. 이렇게. 자, 첫 번째 국계법.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공법 처음 법이죠. 국계법에서 토지를 분류해요. 국계법에서 토지를 분류할 땐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해요. 용도지역. 자, 외워야 돼요. 작년에도 나왔고 우리 시험 문제 학교론에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용도지역. 자, 일단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크게 구분한다. 어떻게? 도관, 농자 이렇게 구분한다. 외워놔야 돼. 1차만 하는 사람도 외워야 돼요. 도시지역을 다시 4개로 구분할 때 주, 상, 공, 녹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외워놔야 돼요. 2차 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야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나눠지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로 나눠지고 근데 이제 1차만 하는 사람들은 도관농자 이렇게 4개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까지는 외워놔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국가자격시험에서나 우리 공인중개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이거예요.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일편단심 전량. 일반 주거지역은 이 주거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정하는 거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정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편리한 나오면 일반 주거지역 나와야 되고 양호한 나오면 전용 주거지역 나와야 돼요. 얘는 1종, 2종 있고 얘는 1종, 2종, 3종 있는데 이런 건 사실 공법하는 사람들 외우고 1차 하는 사람은 덕까지 알 필요 없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틀리면 돼요. 그건 합격과 관련 없어요.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나왔던 것이 또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게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게 기준 잡아야 돼요. 언제나 기출문제가 기준이에요.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자, 1편 전량.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거, 준자가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준자가 들어가는 거. 준, 공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물론 이제 2차까지 하는 사람은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1차 하는 사람들 준자가 들어가는 건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에요. 준공주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용도적을 다 풀어내도 준자가 들어가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주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게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감정평가사 시험이었고, 올해 나왔던 건, 아니 작년에 나왔던 건 공인중개 시험에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요. 녹지지역 이렇게. 이건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보너스 문제였고. 자, 우리 시험에서 외워둬야 될 거, 용도지역을 크게 도간농자, 도시지역을 주상공로, 이때 주거지역은 일반 전용이 있는데 일편 전량,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이걸 통틀어서 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준공주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준공주.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공법에서 중요하죠. 용도지역은 절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용도 지역만 중복이 불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해요.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한데 용도 지역만 중복이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한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당연히 겹치는 거고, 용도 지구끼리도 겹칠 수 있고 용도 구역도 겹칠 수 있는데 용도 지역만 겹치지 못한다. 중첩이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자, 국회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은 지적법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법에서, 지적법에서. 자, 지적법에서 토지를 분류할 때는 지목이라는 걸로 토지를 분류해요. 지목.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이제 2차까지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외워야 돼요. 28개의 지목. 자,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지목으로 토지를 분류한다. 이때 전답과는 알고 있죠. 전답과,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고 과수는 과수원이고. 자, 예전에 15회나 17회 먼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먼 옛날에. 요즘 최근에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자, 이런 게 좀 나왔는데 한번 보죠.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건 지목이 아니라 이런 것들 모두 다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고, 제방, 뭔가를 막는 건 제방이라 그래요. 제방. 그다음에 얘가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거죠. 인공수로, 또랑을 뭐라고 한다? 국어. 자,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 이런 건 없고, 유지, 이런 것들은 다 지목으로 유지라고 얘기해요. 유지. 댐, 저수지라는 건 지목이 아니고 유지라고 한다. 물이 고여 있는 건 다 유지라고 얘기해요. 교회용지, 사찰용지 따로 별도로 없어요. 다 뭐라고 한다? 종교용지라고 한다. 이 네 개가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 그러니까 교회용지, 사찰용지라는 건 지목이 아니에요. 다 종교용지라고 해야 되고. 자, 물이 고여 있으면 무조건 다 댐, 저수지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유지라고 한다. 얘가 답으로 나왔어요. 인공수로 뭐라고 한다? 국어. 자, 그다음에 뭘 막는 건 다 뭐라고 한다? 제방이라 그런다.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전답. 저는 밭이고 답은 논이고, 대는 건축이 가능한데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과 상가만 건축 가능한 걸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얘기해요. 지목이 대 이렇게 얘기하면 주택,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놔야 돼요. 자, 27에 나왔던 건 간단하게 그냥 국어 나왔던 거예요. 국어. 자, 그래서 지적법에서 지목으로 토지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 분류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토지를 3개 이렇게 간단히 분류해 보죠. 일반적으로. 자, 부지. 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거나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있는 토지는 모두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부지라고 해요. 바닥에 있는 걸 모두 다 부지라고 하니까 가장 넓은 개념의 포괄적 개념의 토지 분류를 부지라고 한다. 키워드가 뭐예요? 부지의 키워드는 바닥토지예요. 바닥토지. 이 바닥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부지예요.
우리가 이제 토지의 분류를 암기할 건데 이 문장 전체를 다 암기하려 하지 말고 키워드를 암기해야 돼. 키워드. 무조건 키워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바닥 토지 나오면 부지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이걸 택지라고 얘기해요. 택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근데 이거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도 해요. 대지. 대지, 택지 같은 말이에요. 대지, 택지.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면 용도, 이용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건물을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상가로 이용하거나 공장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주상공업용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공업용 토지를 이걸 택지, 주택, 상가, 공장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이걸 택지 또는 대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거 지적법에서 주택이나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얘기했죠.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더라. 자,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렇게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자, 그렇다면 모든 토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토지를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 모든 토지예요. 이 안에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나머지는 건물 지을 수 없는데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이걸 대지라고도 하고. 그럼 건물이라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주택과 상가만 건축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천에 건물 지을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다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철도 부지 이런 거.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파트 아래를 아파트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는 모두 다 가능한 얘기예요. 택지라고 할 수 있어요? 택지 할 수 있죠. 건물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으면 택지라고 해요.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공장 아래는 공장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는 무조건 쓸 수 있어요. 택지가 될 수 있어요? 건물 지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 도로 아래 땅을 도로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는 다 가능해. 근데 택지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건물 못 지으니까.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지, 택지,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쉬었다가 자, 용도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보도록 하죠.